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라고 제 전공을 소개하는데요. 뭐 그렇게 설명해도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 세계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더 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법대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 관련해서 우리 앞에 계신 그 한윤선 교수님께서 저에게 처음 연락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대에 이런 그윽한 행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학문의 기초 내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뜻깊은 고전을 되새기는 그런 이제 고전의 향연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산책할 고전은 현대 복지국가 탄생을 알리는 문서로 평가되고 있는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산책으로 우리를 이끄실 분은 바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부인의 교수십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회자로서 제가 오늘 주인공을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인혜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철학과에서 학사 그리고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2000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서울대 2003년에 부임하신 이후에 사회복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이해하기로는 무엇보다도 빈곤, 불평등,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수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빈곤과 불평등, 그다음 거시적으로는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저한테 또 책을 친히 건네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제가 봤는데 21세기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상황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포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하셨고 제가 이번에 이제 사회를 맡게 되면서 접하게 된 내용으로는 최근에는 또 우리 다수의 동아시아 학자들과 함께 동아시아에서의 빈곤과 불평등, Poverty and Inequality in East Asia라는 책을 공동으로 발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고 교수님께서는 이런 학술 활동 외에도 마치 오늘의 역사적 주인공인 베버리지 경처럼 사회복지 관련된 다양한 정부 기관의 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 교수님의 발표를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복기 교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과한 표현을 하시지는 않는 편인데 오늘 약간 업돼 있으신지 좀 저한테는 좀 굉장히 과분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그 감안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고전 세미나, 사회과학연구원 고전 세미나에서 소개드릴 책은 여기 제목이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인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베버리지 리포트라고 알고 있는 책을 선택을 했어요. 원래 처음에 요청을 받을 때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떤 책을 선택해야지 적절한 고전 시리즈에 어울리는 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래도 가장 그 사회복지 분야의 기틀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 책을 택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책을 택했고 이게 이 책인데 이 책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본 게 유학 시절에 박사과정을 하면서 보고 그 뒤에는 언젠가에 이런 카피본을 하나 구해놓고서는 참고를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이거 준비하면서 그 제대로 된 출판본을 구하려고 하니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죄송하게도 그래서 카피본을 들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 베버리지 리포트를 어떻게 그 요약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다가
직접 베버리지가 한 자기 책에서 한 얘기를 뽑아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 베버리지가 여기서 이제 이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게 사회보장 계획인데 이 사회보장 계획은 이런 거죠. 물질적 궁핍인데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보다 정당화될 수 없는 물질적 궁핍이 영국에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이런 거를 영국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는 약간 이제 베버리지의 약간 사실은 베버리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무슨 사회민주주의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자유주의자로서의 정신 속에서 이런 역사적인 과제를 해석한 그래서 사회보장이 자유나 정치적인 정신, 자신의 삶을 위한 개인의 책임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류의 진보를 위해 큰 공헌을 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아마 이 베버리지 리포트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요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반인들, 뭐 사회복지에 약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할까 하면은 뭐 조금 관심을 있으셨던 분들은 베버리지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중에 상당한 베스트셀러였다.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 자주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플랜을 냈다. 근데 사실은 이 책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베버리지가 한 말도 아니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처칠인가 정치가가 했던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이제 Five Giant Evil 해가지고 5대 거악 해서 궁핍과 원트라 그러죠. 질병, disease, 그다음에 ignorance, 무지, 그다음에 스컬러, 불결, 그다음에 idleness, 나태, 뭐 이런 5대 거학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주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want, 궁핍, 빈곤을 다루고 있고요. 일부 관련되는 내용들이 일부 언급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이 책의 핵심은 사회보험의 이 구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사회보험을 통해서 사회보장을 실현할까 이런 부분이고 이것과 함께 맞물리는 표현이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한동안은 이제 우리 시민단체 같은 데서 사회복지 운동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근래도 지금 이번이 베버리지 리포트 80주년이었나요? 작년 재작년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저널에서 기념 뭐 논문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뭐 그중에 많이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고전이 그렇죠. 많이 알려지거나 팔리기도 했는데 제대로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이것도 이제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책인 이유가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전이라는 거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연상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영국의 당시의 사회 현실이나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조사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목적이 1942년에 몇 년 있으면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나는 상황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술적인 거나 이론적인 어떤 논문으로서 작성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 제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예산을 어떻게 짜며 뭐 이런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전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 군데군데에 베버리지가 생각하는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어떤 사회 보장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 책을 읽기가 까다로운 게 당시의 영국의 상황이나 제도나 이런 거를 잘 모르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정확히 또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런 약간 묘한 책이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약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영국 사회복지사의 한 중심을 차지하는 책인데요.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뭐 학교 때서부터 여러 가지 교과서나 이걸 통해서 배운 역사가 있죠.
보통 이제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를 따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의 구빈법입니다. 최초로 중앙정부에서 빈곤 정책을 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구빈법에 대한 개정안이죠. 보통 뭐 신빈민법이라도 뭐 표현도 하고, 이 당시에 아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자의 제레미 벤담이 이 빈민법 개정의 구상을 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대표적인 여론들, 멜서스나 뭐 포함해서 대표적인 여론들은 구빈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벤덤만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개정해서 이용하는 게 뭔가 사회 효용을 늘리는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빈민법이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890년대에서부터 40년대까지는 여러 가지 개혁 논의와 이런 것들이 거치면서 핵심적으로는 사실 한 1910년 정도부터 아주 다양한 사회보험제도들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빈민법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사회보험에 대한 어, 개별적인 실험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시기고 이런 경험들 어떻게 보면 이 경험들이 당시에 어떤 이 서구 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인 경험들을 이제 영국에서 한 것이고 이런 경험들을 체계화하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할지를 한번 종합적인 플랜을 내라고 원래는 사실 처칠이 요구한 거였는데 처칠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걸 원했어요. 근데 베버리지가 이거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종합 플랜으로 이제 내가지고 막판에는 결국 처칠이 반대를 한 이런 식으로 됐고 실제 베버리지 리포트의 구상은 사실은 노동당 정부 애틀리 내각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주요한 입법들이 그 베버리지 리포트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사실은 영국의 전후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 는 법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 내용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사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영국은 사실은 이 빈곤 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 있는 그 왕립위원회, 로열 커미션에서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그 로열 커미션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구빈법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두고서 여러 관계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제 구성한 건데 이때 보통 이제 다수파와 소수파 이런 구분을 합니다. 이 당시에 다수파가 영국에서 이 구빈 활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자선조직협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 발달사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셜워커, 사회복지사의 개별적 활동의 원조 정도 되는 조직 활동입니다. 근데 이 다수의 입장과 대비되는 게 이제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 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뭐 유명한 사람들은 웹 부부고요. 뭐 아니면 버트란트 러셀이라든지 뭐 버나드 쇼라든지 아니면은 또 심지어는 케인즈 같은 학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이런 그룹하고 의견 대립이 일어나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의견 대립은 소위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지만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서 볼 것이냐, 사회 구조적인 어떤 결함의 결과로서 볼 것이냐, 뭐 이런 시각의 대립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국가의 책임으로서 봐야 된다고 보고 한쪽은 빈곤층에 대한 어떤 도덕적 향상을 위한 개별 활동, 자선 활동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봤는데 이때에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를 대표한 웹의 어떤 대표적인 입장이 내셔널 미니멈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공공부조 정책을 제안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그 논쟁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나왔는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사실은 그 뒤에 1910년 이후의 역사는 이 논쟁이 아니라 굉장히 우연스러운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어떤 그 당시의 정치가 이후 수상이 된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1908년인가에 독일을 방문해요.
독일을 방문했는데 독일에서 가장 일찍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비스마르크 수상 때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상당히 그 새로운 그 충격을 받고 그 충격 속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다양한 그 실험을 합니다. 실업보험, 건강보험, 뭐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쭉 실험을 하면서 이 실험이 거의 3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한 역사를 베버리지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방대하게 조사를 다 벌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뭐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한 거를 정리를 하고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 어떤 그 권리로서의 어떤 사회 보장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자기 시각을 결합해서 쓴 게 바로 이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자산조사 이전까지는 구빈법 등 자산조사라고 하면 그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해가지고 빈곤층임을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거죠. 이런 자산조사로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어떤 사회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구상이었고, 이 권리가 근데 주로 사회보험 중심으로 구현된 제안을 한 것이고, 흔히들 이렇게 하면 이제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이니까 당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권 에 기초한 논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권이라는 건 당시 조금 뒤에 1950년대에 T.H. 마샬이라는 사회학자가 이제 제기를 한 건데, 이때 사회권은 사실은 시민권 개념에 입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베버리지의 구상은 사회보험에서 기여에 의해 획득된 권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른 맥락에서 제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면 베버리지는 누구냐? 베버리지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옥스퍼드 출신인데, 당시에 흥미로운 거는 옥스퍼드 당시 교수 중에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상당히 훌륭한 학생들을 데리고 빈민가에 들어가요. 빈민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데, 그때 베버리지도 있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토인비 홀이라는 그 인보관의 부관장까지 하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페이비안 소사이어티의 웹부부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런 웹부부의 활동을 소화하면서 나중에 이게 자기 저서에도 반영되는 이런 거고, 또 흥미로운 거는 1908년에는 처칠하고 만나는데, 처칠의 안 알려진 활동 중에 하나가 처칠이 실업보험을 만드는데 관여를 합니다. 이때 같이 실무자로서 관여를 하고, 그래서 실업 전문가가 됐고,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에 그 웹부부가 만들었던 지금 그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죠, LSE를 만들 때 이 사람을 학장으로 초빙을 하면서 그 학장 역할을 상당 기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41년에 이제 이 위원회를 맡으면서 위원장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였고 나중에 자유당의 상원의원으로서 정치를 하기도 한 이런 사람들이어서, 자유주의자로서 당시의 역사적 경험을 개인으로 좀 집약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특성을 가진, 이게 책이 하도 이게 여러 가지가 꼬여 있어서 일단은 그 구성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서론이 있고요. 여기서 뭐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 제가 숫자는 기억은 못 하는데 굉장히 많은, 거의 뭐 몇십 개, 100여 개에 관한 제안들을 합니다. 이거를 하자 저거를 하자라는, 전후에 하자라는 제안들을 얘기를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가지 뭐 특별한 문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그 핵심적으로 내거는 게 이제 최저 생계 보장인데, 최저 생계 보장의 수준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사회 조사의 결과와 각 지역의 임대료 수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논의들을 하는 것도 있고, 흥미로운 거는 이제 노령연금, 사회보험으로서의 노령연금 제안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이 자유주의자로서 어떤 면에서 사회보험주의자여서 노령연금의 실시도 사실은 바로 주장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회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보험료를 기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로서 얻은 권리로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년 뒤에 하고 과도기를 두는 식으로 구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성을 보여주는 제안인데 뭐 그런 류의 내용들이 있고 그걸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또 복잡하게 따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때 예산을 작성하고서 이거를 손본 사람이 케인즈예요. 케인즈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너무 그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뒤에 사실은 이 사람의 구상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회보장 계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회보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아동수당이나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그리고서 이제 부록으로 이어지는데 부록을 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의 사회보장 실태를 상세하게 소개해 놓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책 쪽수로는 얼마 되지 않은데 이 책을 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글씨가 깨알 같아요. 깨알 같아가지고 사실은 분량으로 하면은 굉장히 더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약간의 그 주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고서의 핵심은 사회보험을 통한 궁핍 해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구빈법이나 자산조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이 사람이 찾은 대안은 사회보험이고 이 사회보험을 통해서 5대 거학을 제거하는데 가장 5대 거학 제거의 출발점이 궁핍, 빈곤이다. 라는 거였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것들이 다른 사회 정책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5대 거학의 점진적인 해소로 갈 수 있다. 이런 구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주요 제안이 뭐 수십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거를 제가 다 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제안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만 제가 뽑아 그러니까 1에서 3이라는 거는 1제안, 2제안, 3제안을 묶어서 보면 대체로 이런 내용이다. 핵심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을 얘기를 하는데 이미 10년도부터 30년대까지 개별적인 사회보험의 경험을 영국이 상당히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소위 이 조각조각 발전된 사회보험을 어떻게 일관된 원리로 통합해낼 것인가라는 게 상당히 핵심 이슈였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제안들이 이런 사회보험의 통합과 관련된 제안들이고 그다음에 그 기초가 되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개별 사회보험들에 대한 논의들이 쭉 노령연금까지 쭉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의 적용과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오고 행정 통합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특별한 문제들을 급여 산정에 관한 거, 노령층 대책에 관한 거, 뭐 등등, 그다음에 예산에 관한 거 이런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아마 가장 논의를 하기 좋은 게 이제 제가 아까 목차에서 말한 이제 5장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을 전개해 놓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베버리지 리포트에서 사회보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어프로치를 취하는지를 약간 그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한 차원은 어떻게 보면 어느 사회나 혹은 뭐 상당히 그 오랜 그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적인 측면의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빈곤 해소와 관련된 사회 보장의 원리로서 제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원리를 영국의 상황에서 특히 자유주의자로서 베버리지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베버리지형 복지국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현대 복지국가를 나눌 때 베버리지 모델하고 비스마르크 모델 두 가지를 나눕니다. 비스마르크 모델은 이제 유럽 대륙형이고 베버리지형은 영국에서 출발했다가 북부로 갔다가 이렇게 발전을 해온 이런 건데 이 책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 형태로서의 베버리지형 복지국가에 관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먼저 일단 일반 원리 우리가 보통 80주년 행사를 작년인가에 할 때 영국 사람들의 그런 걸 보면은 주로 영국 사람들이 중시하는 건 이 앞부분입니다.
이 원리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보편주의라는 원리를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으로서 이제 확정을 시켰다 이런 얘기.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유니버설리즘이라는 표현 자체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뭐 유니버설 이런 표현이 있었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니버설리즘이라는 표현은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주로 하는 표현들이 이 대상과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라든지 이전에는 그 사회보험에서 연구에서 제공할 때 소득 상한자는 제외를 했었어요. 근데 소득 상한,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다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을 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보편주의 원리로서 받아들이는 거고 이런 보편주의 원리가 주로 적용되는 거는 사회보험의 적용, 그다음에 이제 아동수당의 적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이제 주장을 전개하는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로서의 보편주의를 확정하는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고 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포괄적인 사회보장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보험의 역할을 극대화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위험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사회보험을 통해서 커버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생각했던 공통적인 위험은 노동시장에서 소득 활동하다가 소득이 단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이나 아니면 병 때문에 노동을 못하거나 재해 때문에 노동을 못하거나 고령이 돼서 퇴직을 해서 노동을 못하거나 이런 소득 단절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회보험을 얘기를 하고 이 사회보험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위험을 다 커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포괄성. 이게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아마 현대 복지국가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이고요. 이런 어떤 기초 위에서 핵심이 결국은 이 현대복지국가의 중추는 기여를 조건으로 한 사회보험이 돼야 되고 사회보험을 통한 최저생계보장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랍니다. 흔히 이 책에서는 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서브시스턴스 레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뭐 최소의 어떤 생존 수준 뭐 이런 표현이 되는데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이전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서브시스턴스 레벨로 올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약간 그런 어떤 생계보장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회보험을 얘기하는 근거가 결국은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서 급여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의 사회보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주장이고, 근데 이 주장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베버리지 나름의 어떤 그 정책 포커스를 가지고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정책 정액급여 그리고 정액기여라는 사회보험의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원리인데 이거를 이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전체적인 구상은 이런데 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은 요 세 가지입니다. 사회보장을 이루는 세 가지 정책 수단이 있고 이 사회보장의 정책 수단을 밑받침하는 어떤 사회정책의 어떤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다. 전제가 있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내용인데 사회보장의 정책 수단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적인 사회보험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 강제적인 사회보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방식의 소득의 단절에 대해서 그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어떤 그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험. 이게 이제 그 핵심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자산 조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납부가 어려운 소수라든지 사회보험에 커버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위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부조, 공공부조죠. 부가부조를 한시적, 제한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거고 이거는 사회보험이 정착되면 해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요거를 기본축으로 하되 베버리지가 사실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자발적 보험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주의자였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너무 과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선택과 자발적인 참여의 여지를 두는 민간보험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당시에는 이미 노동조합이나 우회협회라는 공제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민간의 보험들이 있었습니다. 실업보험이나 우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상병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국가보험이 이들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시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가구 규모가 큰 집안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건강이 모든 노동력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사회보장이 실현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가장 전제가 되는 고용 유지. 일부에서는 뭐 완전 고용 이런 표현도 쓰는데 주로 베버리지가 쓰는 표현은 고용의 유지, 대량 실업의 방지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 수단과 전제들을 구상을 했는데 조금 인제 그럼 베버리지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뭐지? 라는 걸 보려면은 베버리지의 어떤 철학하고 약간 관련을 시켜서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가 복지국가 얘기하면은 흔히들 우리는 북구 사회민주주의에서 그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본다고 얘기를 하지만 1940년대 50년대에서의 복지국가 논의를 주도한 거는 베버리지거나 아니면 T.H. 마샬 시민권 논의를 사실 T.H. 마샬도 자유주의자, 두 번째는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 실현이 어떻게 보면 북구 가서 실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버리지를 리버럴 콜렉티비스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자유주의적 집단주의자. 뭐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는 현재 궁핍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 확대가 필요한데 그 역할 확대가 민간의 어떤 자발적인 부분을 배제하기보다는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사회보장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가 어떤 그 최저 생계 보장을 해야 된다. 궁핍 해소를 위해서 사회보험을 통해서 최저 보장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자발적 행동의 여지를 축소시키거나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를 확대하고 촉진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셜 인슈런스를 사회보험을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최저 생계에 대한 보장입니다. 최저 생계 이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국가가 개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최저 생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보장에 대해서는 발런터리 인슈런스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발런터리 인슈런스가 사실은 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우리가 구상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간 보험회사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노동조합이라든지 우회협회라든지 이런 자발적인 조직에서의 어떤 보험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반복해서 베버리지가 강조하는 건데 사회보험을 하게 되면 사회보험 기여금을 다 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 보험 기여금을 낼 때 베네핏에 상응해서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인데 급여 자체는 궁핍 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뭐 원래 소득이 높은 사람이면 높은 급여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궁핍 해소를 위한 절대 수준은 비슷할 거기 때문에 정액급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액급여를 줘야 되고 이 정액급여와 관련한 기여도 정액급여를 받기 때문에 정액에 동일한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어, 그래서 사회보험 기여금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다 알지만은 자기 월급에 뭐 이를테면 국민연금은 9%, 의료보험은 뭐 7% 이런 식으로 비례세로 하는데 베버리지가 구상하는 거는 모의 경우는 뭐 8실링, 뭐 혼자 사는 사람은 뭐 어려우니까 뭐 6실링 이런 식으로 액수를 다 정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본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텍스와 사회보험 기여금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텍스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퍼블릭 서비스에 대한 이런 거고, 이런 일반적인 용도의 시민의 어떤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불 능력에 따라서 텍스를 내는 게 맞다. 그래서 지불 능력에 상응하는 어떤 이 조세, 그 누진세 이런 것들을 옹호하지만, 사회보험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위험에 닥친 사람들이 결국은 개별적으로 받는 급여 혜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급여에 상응하는 정액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발적인 보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이제 어떤 자유주의자로서의 어떤 이 사람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민간이 이제 노동조합이나 뭐 우회협회나 이런 부분과의 협력에 관한 거고, 또 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흥미로운 얘기는, 이를테면 자산조사형 급여에 대한 반대는 당시에 영국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분위기였던 걸로 보여요. 구빈법의 역사가 오래되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면서, 자산조사는 기본적으로 강한 스티그마와 이 강한 자산조사 때문에 실제로 어려워도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배제되는 인구층이 많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이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산조사형 급여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가장 핵심은 사람들이 검약을 통해서 위험에 대비하고 해야 돼. 이게 이제 자기가 구상하는 사회보험이에요. 이런 사회보험을 통해서 검약 정신도 일으키고 보장도 받을 수 있는데, 자산조사형 급여가 늘어나면 오히려 이런 사회보험의 영역이 축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상당히 일관된 어떤 그런 논리를 피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 입각해서 조금 더 이제 정책 제안을 구체화하는데요. 그걸 이제 본인은 6가지 원리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의 급여를 보험을 통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국제노동기구 같은 데에서는 사회보험이 소득비례 급여를 줘야 된다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평소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소득 유지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의 소득의 일정 비례로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요. 사실 이런 취지에 맞는 게 유럽의 비스마르크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는 다 소득 비례형 급여를 주는 거죠. 원래 이전 소득의 뭐 60%면 60% 이런 식으로 급여를 보장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했고, 보험 기여금도 따라서 정액 기여를 하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유럽 대륙으로 한다면 비례세로 기여를 하는 건데 좀 차이가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이게 뭐 어쨌든 이런 베버리지 모델로 이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사회보험하면 실업보험 따로 있고 뭐 무슨 보험 따로 있고 그렇지만, 영국은 사회보험료를 딱 한 번 냅니다. 한 번 내면은 통합된 보험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모든 거를 다 커버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급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줘야 되고, 흥미로운 거는 이 사람이 사회보험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는 무기한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실업급여 같은 게 무기한 실업급여예요. 취업될 때까지.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포괄성에서 보편주의와 가능한 어떤 사회보험의 역할을 최대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계층의 약간 욕구를 반영하는 계층적인 차별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런 사회보험을 구상할 때 이제 전제가 되는 게 당시 영국의 어떤 빈곤 상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인데, 아마 뭐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국이 어떻게 보면 사회조사에 굉장히 첨단 국가였어요. 19세기 말부터.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언급하는 찰스 보스라든지 시범 라운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런던의 그 이스트엔드 빈민가나 요크부 같은 데서
이 당시 빈곤 상태를 조사하는 이런 대규모 조사들을 많이 수행을 하면서 빈곤 실태를 파악했는데 이 베버리지가 할 때도 이때도 시범 라운트리 같은 사람들이 같이 위원회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빈곤 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이 빈곤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거는 이런 겁니다. 빈곤의 4분의 3에서 6분의 5 정도의 원인은 실업이나 질병, 퇴직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이다. 그래서 요 4분의 3에서 6분의 5에 해당하는 거를 사회보험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를 판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럼 뭐냐? 이거는 가구 규모가 큰 집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동 부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 수당 혹은 뭐 가족 수당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빈곤의 진단과 자신의 사회보험 구상을 이제 매치시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흔히들 지금 와서 뭐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텐데 일반적으로 하는 비판은 근로빈곤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를 했다. 소득이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빈곤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비판을 하고요. 그래서 요런 진단에 입각해서 사회보험을 아까 말씀드린 빈곤선을 넘을 수 있는 장외급여와 정액기여 방식으로 개편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정액급여 수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제 후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동 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동 수당이 사실은 베버리지가 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후에 한 얘기는 자기 리포트에서 새로운 건 거의 없다. 다 하던 말을 정리한 건데 딱 하나 새로운 게 있다면 아동 수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동 수당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건데 이 책을 보면은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고가 노동자의 임금이 가족 임금 개념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인데 이 사람은 가족 임금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부적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가족 수당을 통해서 임금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동 수당 구상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 당시부터 저출산 문제를 걱정해요. 그래서 이 아동 수당을 통해서 그걸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동 수당을 실시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동 수당은 베버리지 구상이 아니었고 이 당시에 이 엘리노 라스본이라는 여성주의 정치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정권 운동을 하면서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가족 수당 운동을 했는데 무지무지하게 이 베버리지를 쫓아다녔대요. 엄청 괴롭히면서 설득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반영된 거였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아동 수당이라는 게 반영이 되고 이제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가 반영이 되고 여기 보면은 어 이런 말들이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의료 서비스는 모든 시민에게 기여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 서비스로 가면 베버리지가 사회보험 구상을 상당히 포기해요. 사회보험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아요. 사회보험료로 일부는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명시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사회보험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없고 기여와 무관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노동당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에 거의 그 병원을 국유화하잖아요. 국유화하고 거의 공무원화하면서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걸 한 건 사실은 노동당 정치가들인데 베버리지도 거기에 상당 정도 호의적인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고용 유지를 하고 그래서 뭐 대략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뭐 간략하게 저 평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베버리지 보고서는 엄청나게 이제 뜨거운 반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받았고 당시에 보면은 베버리지 리포트를 한 다음에 베버리지가 그 세계 순회를 해요. 아주 각 나라에 가면서 발표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보면 전후 시기에서의 약간 뭔가 이 희망에 대한 어떤 상징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당시 거국 내각을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은 베버리지를 보지도 않았고 이건 황당한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고요. 흥미로운 거는 42년에 베버리지 리포트가 발간되고서 43년에 의회에서 토론을 합니다. 며칠간은 토론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때 이제 노동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는 베버리지 구상을 빨리 집행하자라고 지지를 했는데 사실은 노동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노동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재분배를 강조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무슨 보험 원리만 얘기하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우파는 또 반면에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소위 이 복지 의존성만 키울 거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정황에서는 이게 채택될지 의문이었는데 45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거의 모든 거를 다 실현할 수 있는 정부가 돼가지고 이게 그 실제 복지국가 개혁을 하는데 연금제도가 실시가 됐는데 심지어는 베버리지는 20년 정도 과도기 이후에 거치면서 이제 실시를 하자 그랬는데 노동당 정부가 막상 정권 잡고 이거 하자 그러니까 그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20년을 언제까지 기다려 당장 먹고 살기 그러니까는 바로 실시하는 식으로 1946년에 실시하는 식으로 됐는데 그 급여 수준 면에서는 문제가 있으면서 소위 자산조사 폐지라는 게 실현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지는 못했고 뭐 그 외에도 연금 아닌 사회보험도 많이 이제 발전은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위 그 미니멈을 보장해 준다라는 기준에는 미달하는 수준으로 이제 귀결이 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48년에 국가부조법이 도입되면서 이제 구빈법은 이제 공식적으로 폐지는 됐는데 여전히 그 이후에 이제 자산조사 프로그램은 좀 유지되는 면이 있었고 아동수당은 보수당도 아마 동의를 해서 이게 빨리 실시됐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조금 수준이 낮게 실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는 건데 이거가 실시된 거는 사실은 노동당의 그 베번이라는 정치가가 보건부 장관이 되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엄청나게 국유화 주창자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당시의 분위기가 이게 이 표현이 보여줍니다. We are all neighbors 해가지고 연대주의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득하면서 이 내셔널 헬스 서비스가 병원을 국유화하고 의료 전문가들은 국가와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거의 공무원에 준하게 우리 이를테면 국립대학교 교수들처럼 서비스를 주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거의 이용할 때는 무료 서비스를 받는 식으로 하고 이게 이제 영국에서 실시되고 이후에 북유럽으로 확산되고 흥미롭게도 80년대 말 90년대 되면 또 남유럽 국가들이 이런 NHS를 많이 채택하는 식으로 확산이 되면서 사회보장에서 베버리지형하고 비스마르크형을 구분할 때는 보통 연금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이 의료보건에서는 요 NHS 타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구분하는 뭐 이렇게 됐는데 기본 틀은 유지되다가 사실은 베버리지가 말하는 정액급여, 정액기여라는 구상은 거의 한 10여 년 후면 거의 이제 많이 퇴조가 됩니다. 정액급여는 유지가 되죠. 정액급여는 유지가 되는데 그걸로 사회보험 기능을 한정할 수 없다.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50년대 말이면 거의 유럽의 모든 정부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고 북부 같은 경우도 베버리지가 말하는 어떤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가 50년대 후반에 다 소득비례 연금을 추가로 도입을 하거든요. 영국만 실패를 해요. 영국만 실패를 하면서 이제 영국이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그 외에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대처 이후에 1980년대 대처 이후의 변화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엄청나게 자산조사 프로그램의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개혁을 통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약간 바이어스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동 수당을 상층 소득자를 제외한 것까지도 자산조사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조금 불린 건데 어쨌든 한 통계에 따르면 대처 이후에 자산조사형 프로그램의 비중이 26%에서 거의 80%까지 증가했다고 할 정도로 자산조사 프로그램의 비중이 커지는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이제 그 노동당 정부 90년대 말 블레어 정부 이후에도 그 기조가 바뀌지는 않는 이런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오면서 현재 상태에서 이제 베버리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뭐 다 동의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의 측면은 back to beverage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베버리지 구상으로 돌아가야 될 때다. 20세기 후반에 특히 영국과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뭐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90년대 말에 다 약간 이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원래 베버리지 구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베버리지 구상이라는 거는 20세기 후반에 확장된 자산 조사가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 빈곤 함정이 크고 스티그마와 사각지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면에서 베버리지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유럽의 다수의 나라에서는 아동 수당이 굉장히 정책 수단으로서 강력한 게 중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 수당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또 베버리지 구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의 한 측면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사회보험의 역할이 지나치게 조금 형해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역할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영국의 토니 애킨슨 같은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이제 주창을 하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역할을 회복하는데 더욱 어려운 거는 이제 21세기의 노동시장이 과거 산업사회 노동시장과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챌린지로 남아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베버리지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또 한쪽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베버리지가 말하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들, 베버리지형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얘기한 대로 사회보험, 아주 엄격한 사회보험 원리를 중시하는 기여에 입각한 원리보다는 시민권에 기초한 원리를 가야 된다. 이게 사실은 북부에서 채택한 베버리지 연금은 텍스 베이스였어요. 사회보험 기여금이 아니라. 그래서 북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베버리지 구상이 실현된 거고 여기에 이제 재분배, 평등제고라는 측면까지가 북부에서는 같이 결합된 이런 차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을 비교하면서 이 소득 비례형을 통해서 중산층이 경험하는 위험에 대한 대처를 국가에서 포기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산층까지도 위험을 보장해야 되는 어떤 사회 보장이 돼야 된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이제 미국형의 민간 보험 위주의 국가로 가게 된다. 이런 비판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비판이죠. 베버리지가 말하는 사회보험용 복지국가라는 건 끝났다.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뭐 이 베버리지가 가족임금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베버리지 구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여기 메일 브레드위너 모델. 그래서 남성 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와이프는 남편을 통해서 사회보장의 권리를 받는 이런 구상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소득 상실에 대해서 이제 현금급여로 받는 이런 건데 그래서 여성은 남편의 사회보험을 혜택을 받거나 아동수당을 영국에서 여성한테 주죠. 아빠한테 안 주고 그걸 통해서 받는 이런 식의 구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여성주의자들이 보기에 여성은 보이지 않는다 복지국가에서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소위 듀얼 언어 듀얼 케어러 모델로 바뀌는 이거를 여전히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이제 북구 모델이 이제 그에 근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 구상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베버리지 구상이 현실 복지국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편향된 얘기일 수는 있지만은 사회복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정신의 취지가 구현된 건 북부에서 구현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 네, 그렇습니다. 뭐, 뭐 제가 옆에서 있고
앉아 계시고요. 예,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아까 그 발표 도중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에서도 설명하시면서 나왔는데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연구자들, 전 세계적으로 연구자들이 자기 전공 관련해서 국가로 대표되는 이제 공공기관들의 어떤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연구 작업을 하고 그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용어로는 이제 용역이라는 연구 용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알기로 비버리지 보고서는 본질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정부 영역 보고서가 아닌가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하면은 좀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일도 있지만 사실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제 전문가들의 연구에 기반해서 해결해보자 하는 노력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필요하고 유용한 측면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글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용역 보고서가 우리 사회복지 사회보장 영역에 있다는 것은 기분이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 현대 복지국가의 기원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버리 보고서의 탄생 배경, 그 다음에 기본 구성,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시대적 의의나 한계까지 다 또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공부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자로 초청받고 왜 전문가들 많으신데 이제 법동네에서 사회자를 불렀을까 그냥 잠깐 생각해 봤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공부하는 자리에 오게 돼서 이제 그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오면서 그 의문 하나는 좀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까 우리 교수님 발표 때 설명이 사실 나왔는데 아시겠지만은 일단 이 책의 제목은 비버리지 보고서가 아니라 이제 교수님 설명하셨듯이 저도 원본을 찾다가 없어서 재본을 했는데 일단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걸 확인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에 보시면 파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게 파일이 5개 정도 떠도는데 그중에 4개 정도는 14, 15페이지가 없습니다. 잘 보시고 14, 15페이지 마저 페이지가 누락되지 않는 걸로 번역하시면 제본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제목이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그러니까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입니다. 비버리지 보고서를 제대로 이제 물론 난중인 일기를 모르고 난중일기 얘기하듯이 저도 사실 오랫동안 비버리지 보고서를 읽지 않고 비버리지 보고서의 의의 같은 거 얘기를 했는데 요번도 아주 정밀해서 정밀하게 읽지 못했지만 일단 처음 놀랐던 건 이 핵심적인 게 사회보험 쪽에 있었던 거구나. 제 의문은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사회보장 복지제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회복지제도는 결국에는 법으로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제가 법의 중요성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여튼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은 계획했던 것이 법이라는 형태로 이제 정비가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교수님께서 이제 다시 확인해 주셨듯이 사회보험은 사실 독일에서 비스마르크 시절에 이미 이제 노제보험 지금까지 우리 식으로 하면 산재보험하고 건강보험이 이미 1880년대 때 마련이 됐죠. 그리고 그 독일의 사회보험의 입법례는 여전히 많은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의 이제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입법례가 되고 있는데, 근데 비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약간 좀 거치게 하면은 사회보험 측면에서 보면 그건 왜 복지국가의 기원을 연 게 이제 대륙식 독일의 사회보험이 아닐까.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실마리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늘 이제 비버리지 보고서를 또 이제 충실히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중심의, 그죠? 근로자를 중심에, 그다음에 사회적 배경이 그 당시 이제 노동운동이 격화되고 그런 당시에 당근과 채찍 중에 당근의 형태로 이제 마련된 것인데, 하여튼 그건 또 변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을 연 거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비버리지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방법론적으로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마 독일은 그런 작업이 상대적으로 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약간은 추측하기로는 사회에 대한, 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그 다음에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면서 현실에 대한 또 전면적인 조사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이제 최저 생계 보장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그 대상은 근로자 중심이 아니라 근로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에서 또 여전히 사각지대로 논해지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정 주부라든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살피면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그 보편적인 복지를 설계한 것이구나, 전면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을 이전의 관념으로 말하면 이제 시혜적, 은혜적인 관념이 아니라 권리로서 이제 보장한 보편적 복지를 총체적으로 권리 형태를 보장한 첫 본격적인 제안이고, 실제로 그 제안이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하겠구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문제 없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이제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부터 뭔가 의문, 그 다음에 궁금증을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의견도 좋고요.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주시면 우리 부인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내려갈까요? 예, 뭐 편하게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조금 전에 김복기 교수님 말씀하신 거 안에서 떠오르는 거 얘기하면 사실은 제가 정확히 그 소스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쟁의 종료를 앞두고 40년 정도 들었으면은 사실 독일에서도 복지구상 같은 거를 준비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나치 체제하에서도 전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보기엔 약간 프로파간다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독일은 패망을 했고 영국은 승전국이었고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은 사실 자체 정부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독자적인 제안을 준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서 영국이 가장 선진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당시에 보면 뭐 뉴질랜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일부 국가들은 자기 나름의, 캐나다도 그렇고 자기 나름의 구상을 또 가지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네. 예,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좀 복잡한 질문 하나. 간단한 질문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강성 상계 부양자 문제부터 따라가면 그거는 보니까 이걸 보고서가 나올 당시에 노동시장 구조나 이제 노동 승계가 들어가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 완전히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 정신을 배워하면은 그대로 배워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여성 노동자가 들어가고 이어를 하면은 그만큼 교육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남성 생계 교양자 모델의 한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뭐 이제 시간은 바꾼지 또 원래대로 결국 된다면은 그걸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이건 그분들의 단순한 질문이고요. 또 하나 질문은 이건데 지금 교수님 말씀 마지막에 하셨습니다만은 그 30년대 들어보면 이제 독일에서도 그 사회보장 그 제도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뭐 개발이 개인이라든가 뭐 서체 개인이라든가 특정 노동당이라든가 특정 전파나 나치라든가 전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독일이나 영국에서 대전쟁이 나왔던 거는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
비참한 전쟁을 함께 겪었던 국민들에 대한 보상을 이제 해야 된다. 국가가 그런 필요성들이 이제 갖고 그럼 그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 그 보통은 뭐 특정한 뭐 대책만 겪은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을 겪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겪었던 건데 그러면 그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이제 보상 전쟁이 끝나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시작될 쪽으로 저는 이제 벌써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경제적일 때 예를 들어 서울시나 도덕당에 생각했던 그 보상의 범위나 노동당에 생각했던 보상의 범위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달랐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리버리즘 대표가 되는 이 위원회의 위임이 된 건데 그러면서 아마 이제 리버리즘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막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성주의 이제 이걸 해달라고 이걸 넣어달라고 이걸 넣어달라고 이제 봤을 때 그거를 조율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역할이 리버리즘 위원회에 또 주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개발력 주신 것들은 나중에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냈겠죠. 그거를 이제 그러면 그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아까 말한 처음에 그 위임했던 사업은 야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돈 많이 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농담은 그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이런 그 전개 과정을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독일도 했다면 그러면은 그런 그 전쟁의 그 진행 과정의 결과 속에서 이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가는 이런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구현되는 과정 그걸 조금 이렇게 확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네. 역시 그 역사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첫 번째 문제는 조금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일단은 글쎄 당시로서 그러니까 이 소위 베버리지 리포트에 담겨 있는 게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로서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뭐 그 말 자체로는 맞을 수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고 변화된 상황이 오면 또 변화를 시키면 되는 것이지 지금 시대의 잣대로 그때의 구상을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이제 베버리지가 이 각국을 돌 때 이제 덴마크도 가는데 당시 덴마크에서는 그런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돼 있는 그 구상을 이미 어느 정도 진전시키고 있었던 여성의 경제 활동도 조금 높고 그러면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에서 보면 이제 그게 완전히 그 진짜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구상이었는가라고 하면 뭐 특히 뭐 여성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면도 있다고 얘기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19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을 각국에서 진화하면서 19세기 말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평등도 심해지고 20세기 초까지 그런 어떤 그 국가 간의 그 갈등도 심해지면서 보호주의가 생겼다가 어마어마한 인명이 살상되는 두 개 세계 전쟁을 거친 거잖아요. 그때 하여튼 살상된 인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당시의 유럽 사람들은 진짜 '이런 속에서 어떻게 더 이상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절망감이 무지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인제 초기에는 워낙 독일이 세게 밀고 들어오니까 그랬는데 몇 년 지나 보니까 인제 독일이 망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독일이 망한다 한들 또 이런 식의 전쟁을 거치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면에서 소위 평화 체제, 유럽에서의 평화 체제를 정착하는 게 거의 뭐 진짜 역사적인 과제인 것 같고 아마
우리 정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20세기에 사실은 독일의 많은 학자들의 절대절명의 그 과제는 그만 어떻게 하면 나치와 같은 파시스트 체제의 재등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구성할 것이냐, 이게 많은 학자들의 관심사였던 걸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한켠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가진 고통을 덜어주면서 뭔가 이 진짜 모두가 고통을 같이 분담했던 이 전쟁 후에 같이 뭔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라는 거로 이제 진전하는 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다 맞물린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제가 뭐 그 몇 가지 아탄에 뭐 조금 그 강조해서 드리고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답변은 안 되겠지만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그나마 이게 영국에서 한 거는 영국 혹은 영국에서 베버리지가 한 거는 그 사람의 독특한 혹은 영국만의 독특한 이런 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많은 나라들은 독일 자체가 전쟁 기간에 사회보장 시스템이 다 붕괴합니다. 전쟁 전서부터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가 아니라 뭐죠? 바이마르 공화국 때서부터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보장 시스템이 거의 전면 붕괴 상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나라들은 정부가 무너졌고, 그래서 몇 안 되는 점령되지 않은 나라들이 이제 그나마 그런 흐름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국이 가장 발전된 경험을 가장 집약해 있고 가장 여러 가지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된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정도가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독일의 점령을 겪지 않았던 덴마크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여기서도 자기 나름의 이제 구상을 전개한 걸로 뭐 얼핏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해서 일단 그런 거로 보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도밖에 얘기를 드립니다. 예. 네. 예, 또, 예. 아, 역시 배우러 왔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일본을 전공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복지의 후진국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성들은 전장에 나가야 되지만은 남겨진 여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들을 위한 어떤 그 복지는 아니더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도 이 시기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여성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전쟁과 이 복지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엮여져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질문은 뭐냐면은 그런 어떤 베브리지가 이제 45년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일본의 경우는 그 만들어진 토대가 결국은 전후 30년간의 부흥의 토대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 통합에 결정적인 그 토대가 1940년대 이렇게 만들어져서 황금의 30년을 이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 베버리지 보고서인 경우는 그 전후에 영국의 어떤 발전과 사회 통합에 어떤 측면에서 이제 기여를 했는지 좀 교수님 보견 드리죠. 그거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한 60년대 정도까지는 영국이 그런 대로 괜찮은 시기를 경험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70년대 중반 이렇게 오일 쇼크하고 겹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파업 사태와 이제 이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이제 그게 대처 정부의 등장으로 이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베버리지 보고서 차원에서 보면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이 되는 정액급여, 정액기여 시스템이 대략 그때 보면 한 13년간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년대, 한 58년 이 정도까지는 애초 구상대로 베버리지가 한 구상대로 작동이 되는 이런 걸로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나타나는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이 좋으니까 많은 나라에서 사실은 중산층들에 대한 보장 욕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게 유럽의 공통적인데, 근데 당시 가령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는 화이트 칼라는 기업 단위의 민간 보험 같은 걸로 그런 걸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 블루 칼라 힘이 세고 그러니까 왜 쟤들만 해주냐, 같이 하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중산층의 어떤 그 수준을 커버할 수 있는 소득 비례 연금 같은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50년대 후반에. 근데 영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욕구가 있었고, 근데 정치적인 지형으로서는 보수당 집권이 워낙 강하게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당의 파워가 이렇게 작용을 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노동당이 주장해서 그런 소득비례 연금 도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규결된 게 거의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해 주는 정도의 상황으로 이렇게 되면서 5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나름대로 긍정적인 시기에 어떤 복지 시스템을 정립한다는 점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게 됐고,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게 와르르 이제 무너지는 이런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세요? 네, 눈빛이 하고 싶은 말. 아니, 말씀하시고 또 살짝 그 손을 들어버리는 탈북자과 김기라고 합니다. 탈북자과 박사과정 김관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베버리 보고서를 맨날 요약본이랑 어디 리뷰 성평 이런 거 위주로 읽다가 이렇게 사실 읽어볼 엄두도 못 냈었는데 교수님께서 짚어주셔가지고 몰랐던 부분 알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조금 단순하지만 되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에버리지 보고서를 저희가 이 보고서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현대 사회, 저희가 미래 사회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여기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사회보험형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다른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수당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목 중심으로 적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워낙 대가지다 보니까 한국형 대법원치 보고서를 쓰시게 된다면 어떤 제도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서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잠시 말씀 또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노동의 이게 다변화가 되면서 사회보험은 앞으로 점점 세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점점 사회 서비스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중을 높여가고 거기에서 또 이런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있는 그 사격조사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돈을 줄여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계셨던 네, 제가 거의 마무리 때 한번 내가 정리했어요. 이것도 우리 대화가 그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네. 마무리 차원에서 혹시 이런 질문 안 나오면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동 관련해서 의의하고 한계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 내지 뭐 이런 거는 지금 곤란하니까 그 얘기는 사실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셨고 우리는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괴고리 보고서에서 발견하고 또 약간 한편으로 반갑게 놀라웠던 게 이제 행정 통합 문제. 그 당시 아마 주안점이 이미 거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 여러 제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통합적 운영에 따른 논의가 우리는 사실 이거 길게 보면은 이제 쭉 쌓여 오는 상태인데 언제부터 이제 통합 운영 논의 재정도 그렇고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수님께서 의 한계 부분에 제 보기로는 특별히 언급은 안 하셔가지고 방문적으로 그거 하나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 버전으로 좀 여쭙고 싶었던 건 지금 여기 한국에서 비버리지 보고서가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가능한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이 그 표현 안 했지만은 우리 교수님께서 외부적으로도 활동 많이 하시니까 같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명령 끝까지 가야겠지만 같이 구인해 보고서가 가능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어렵게 사회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마무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버리지 보고서가 한 번 더 강조될 시점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시기에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구상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복지에서 계속 끊임없는 갈등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베버리지가 말한 어떤 사회보장의 세 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회보험과 자산조사형 프로그램과 거기서는 임의보험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사실 여기에 사회복지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소위 보편 프로그램 이걸 아주 확장하면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뭐 제한하면 무슨 보편적인 아동수당이나 보편적인 연금, 기초연금이나 뭐 이런 것도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서 볼 때는 좀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상당 기간 앞으로 상당 기간은 사회보험의 역할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회보장의 구상이 짜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자산조사형 프로그램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는 그간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걸 극복하는 게 뭐 물론 베버리지도 뭐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강조했지만은 일각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뭐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로 볼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아름다운 그림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재원과 조건에서 그 구상을 실현하기가 어렵거나 실현할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이 생기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보편적 프로그램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이런 정도가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아마 여기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토니 애킨슨 같은 사람은 영국 상황에서는 그걸 뭐 참여소득이라는 형태로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약간 뭐 참고할 소지는 뭐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주류입니다. 주류가 결국은 사회보험의 역할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사회보험의 역할을 확대한다고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두 개가 이제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중산층의 욕구까지를 커버하는 이런 형으로 갈 때, 그러니까 비스마르크형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독일에서의 숙련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세력화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숙련 노동자한테 대우를 잘 해주기 위해서 소득 비례형으로 후한 급여를 주고 이런 거라서 사실은 애초에 출발 자체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불순한 그런 게 있죠. 약간 체제 내화하려는 이런 건데 어쨌든 이게 갖는 장점은 상당 수준의 중산층도 사회보장을 공유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북부에서는 쪼개진 직역별로 된 게 아니라 통합된 어떤 중산층 대상의 사회보험 구상으로 이제 실현이 돼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발전은 있는데 가령 우리나라의 지금 그 고령화 시대의 노령연금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령연금을 비스마르크형의 소득 비례 연금을 충분히 발전시키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가까운 장래에 있을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 비례형이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연금은 거의 반 그 베버리지형입니다. 굉장히 낮은 그 소득 대체율로 이렇게 압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는 것도 재정적으로 이제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머리를 짜내는 상황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은 여전히 베버리지형 모델이냐 비스마르크형 모델이냐는 사실은 유럽에서도 연금과 관련해서 논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더 논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는
조금 더 하여튼 저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활용하되 조금 더 젠더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 지점과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구성은 물론 관련된 사회 서비스 얘기를 하지만은 많은 경우가 소득 보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돌봄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의 역할에 대해서 더 확대돼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소득 보장과 사회 서비스의 비중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서 이제 가야 될지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이 너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 보장의 과제를 이제 넘어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뭐 여성이나 아동이나 청년이나 노인 돌봄이나 등등해서 이 욕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밸런스를 가져가는 게 현실의 또 과제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 생각이. 아까 행정통합 말씀하셨는데 행정통합은 사실은 저는 이거 보면서 베버리지 리포트를 다시 보면서 놀랐는데 우리나라도 말 그대로 각 제도가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발전을 해왔고 다 달라요. 이를테면은 사실 베버리지 구상은 이런 겁니다. 소득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위험이건 똑같이 일정 수준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게 실업 때문에 단절됐건 질병 때문에 단절됐건 아니면 퇴직 때문에 단절됐건 그 말은 뭐냐면 실업급여의 수준이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수준이 이를테면 임금의 60%라고 하면은 질병했을 때 상병급여도 60%가 돼야 되고 유급 휴가를 받을 때 아동을 위해서 휴가를 받을 때도 60%가 돼야 되고 퇴직을 했을 때도 그에 준하는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행정도 그런 맥락에서 일관되게 행정을 하나로 몰아서 가는 이런 걸로 돼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에서 가능성은 지난 정부서부터 지금 정부까지 몇 안 되는 연속성 있게 추진되는 게 소득 기반 사회보험이라는 구상입니다. 지금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 나타나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국세 행정의 사회보험 행정을 통합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실업보험 중심으로 통합하는데 영국에서는 그리고 사회보험 간의 통합을 했는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는 국세행정으로 모든 사회보험 행정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21세기의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사회보험을 유지 확장하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정도 좀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회자가 질문까지 이렇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이러한 보고서가 우리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입각해가지고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한번 개선시키는 작업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렇게 질문 드려봤고요. 근데 이제 가능할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과제하겠지만 어느 것보다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회적 대화의 부분인데 복지 의료이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모든 공적인 논의가 너무 단파적으로 이제 정파적으로 이제 흐르는 그런 상황이 가까워서 이제 너무 많으신 이제 그것을 한번 제가 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이 질문 의견 한번 얘기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약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인상 깊은 대목들이 여러분들 이 책의 마지막 소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Planning for Peace in War 그러니까 정치 중에 희망을 이제 구상한다 뭐 그런 소제목이 마지막 챕터의 소 챕터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 시에 공동체 의식이 더 이제 발휘되고 그 연대 의식이 입각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결국 이제 실행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지금 매일같이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저희가 겪은 코로나라는 상황도 전쟁 못지않게 큰 이제 사회적 위기였는데,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위기 시에 사회복지, 사회보장 제도가 또 많이 발전했다는 게 그런 이제 여러 사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비버리지가 그 당시에 우려했던 사각지대,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근로자, 그 다음에 집안 가사노동자
이런 어려움 처했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온전히 그대로 드러났는데 코로나 때 성경수당 논의가 확 되는데 저는 당장 내일 시행령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도 아주 시행령이 돼 있어서 정부에서 명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엔데믹이 됐는데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계기로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계기로 우리 복지제도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에 캠퍼스 산책을 오전 산책이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보다 후일에게 대해 감사합니다.